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로 발생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네, 한편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등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87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진 확진자 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방역 당국의 언급만 봐도 뭐 감소세라든지 정점은 지났다라든지 이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어떻게 좀 현 상황을 판단하고 계신지 천은미 교수께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달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일부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접촉 감염이 줄지만 지금 문제는 겨울이 더 추워졌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더 실내로 모이는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 환자들도 감염이 되셨고 그리고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면서 격리가 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2주 전이 아마 가장 심했던 것 같고 최근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국내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태에서 방역을 정말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네. 좀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헬스클럽 이야기라든지 네. 일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 좀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좀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모든 항의를 받아줄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네. 되는데 글쎄요, 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업종도 튀어나올 수 있죠.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지금 이 천은미 교수님하고 처음 연합뉴스에서 뵌 게 1년 됐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뵀는데 그때 처음으로 천 교수님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개념이 있구나. 방역을 배워나간 게 우리 국민이 1년인데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자, 이 거리두기는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180일이 한계다. 6개월이거든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 한 사회가 어떻게 이게 봉쇄하고 뭐 이동 제한하고 또 우리가 살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옥죄고 살겠는가. 우리 1년을 그걸 지금 해온 거예요. 예. 피로에 아주 지칠 때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헬스나 이런 쪽들은 그냥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소득 없이 지금 1년 가까이 버틴 거고 또 간헐적으로 영업 금지, 그러니까 아예 집합 금지를 당하면서 또 버텨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도 우리가 1차, 2차 위기를 넘기면서 야, 이것은 아파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돌았잖아요. 그런 이제 절박감이 생계선상에 이제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되는 얘기죠. 국민 다수가 힘들겠다, 반발할 만도 하다. 또 언제까지 통제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 실내 체육시설을 금지했느냐.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확진자가 다수 나온 곳부터 막는 거예요. 지금 요양시설은 계속 코호트 격리에서 이제는 더 정밀한 격리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진자가 나오면 막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 업종. 지금 유흥주점이 5월 이태원 클럽 발로 확산되면서 감성 포차가 뭐야?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데 그다음에 실내 포차 또 야간에 하는 주점 안 되는구나. 이제 막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간헐적 반발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단 반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또 문제가 돼서 네.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불만은 다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영업 제한에 걸리거나 영업이 아예 금지된 곳들은. 그런데 이제 당국의 근거는 확진자가 나온 곳. 최근에는 또 실내 체육시설에서 안 나왔어요. 예. 이 문제를. 안 나오는데 왜 금지하십니까? 아니야. 역으로 생각하면 금지했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강습은 다 금지가 됐었죠. 줌바 댄스 나왔었고요. 에어로빅도 나왔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물리적 통제만 할 것인가? 아마 17일을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완화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조금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서로 어쩔 수 없거든요. 이 정부 방역 당국과 그리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 예. 업주분들이 밀고 당기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 양보와 배려, 협력 예.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 예. 지금 뭔가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내고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예, 예. 이것 좀 형평성을 따져보고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부분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국에서 이제 완화의 메시지, 특히 이제 형평성 논란이 빚었던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반발이 거세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연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해두고 제가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나 기존의 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업종들만 놓고 보면 17일 이후에 완화를 해준다면 어떠한 형태로 완화를 해줄 것인가도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천 교수께서는? 우선 그 학원은 되고 아닌 곳은 이제 헬스클럽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9인까지는 되고 10인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또 그런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비말이 튀질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한해서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몇 명 정도 제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과 유사한 기준으로 헬스장을 영업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게 인원 자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스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태권도장은 지금 9인 이하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제곱미터당 9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헬스장을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보면 흡족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당 이제 몇 명을 넣는 거죠. 아, 그것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시간마다 이제 바꾸면 되니까 예. 그래도 여는 거를 이제 업주들은 원하시는 거고 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이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만약에 이제 이 업종을 완화시켜줬다. 그러면 아마 현 시점까지 인내에 있던 다른 업종이 또한 반발을 해서 아니 왜 헬스장은 되는데 우리는 완화시켜주지 않는가? 이거 나올 법하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학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같은 형평성 문제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이런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문제가 제기가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 고려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확산세가 또 생기면 예. 그때 또 집합금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예. 근거를 확실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업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둘 때 만약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제한받는 업종으로부터 이런 반발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어떤 기준이란 무엇인가라고 먼저 물어보고 나서 네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전적으로 만들기는 우리가 코로나19 자체를 처음 겪고 있고요. 이렇게 팬데믹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닥쳐오는 파도를 맞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안을 하고 상당히 빠르게 대응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K방역이라고 불렀던 건 생각을 해보시면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앱이 나옵니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 알려드립니다. 네네. 여기는 지금 마스크 떨어졌고요. 여긴 지금 재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약국은 몇 시에 보급이 되는지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촘촘한 방역을 하는데 수많은 우리 나름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동원이 됐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K방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뭡니까?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 헬스클럽 운영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자, 운동을 3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회원이 1시간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우리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인데 20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럼 지금요, 미용실에 가서 저 머리 커트 10,000원짜리 자를 때도 인터넷 예약을 하면 시간대별로 원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네. 다 예약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하면은 시간당으로 이 헬스는 10명 왔구나, 20명 왔구나
데이터도 다 남고 나중에 추적 가능하고 예, 예. QR코드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되고 이거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직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는 우리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지금 적어도 이 정도 면적에서 이 정도 소수가 거리 두고 비말 튀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샤워실과 탈의실 이용은 막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제 당국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실내 체육 시설이 넓은데 예. 지하에 많다 보니까 환기? 겨울에 환기 문제. 예. 난방은 해줘야 되는데 환기는 안 된다?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럼 환기에 대한 문제도 아까 과학적으로 자 우리는 안전하다. 그 환기 공조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1시간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예. 바깥 공기를 환기를 시킨다. 물리적으로라도 수동적으로라도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지 지금은 조금 걱정되는 건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다. 네. 무조건 안 됩니다. 예. 당국은. 네. 또는 이거는 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면 해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예. 잦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처음에 오늘 현 상황 짚고 왔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저희가 자영업자들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내용 먼저 다뤄봤고요. 거리두기 효과가 현재까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좀 봐도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확진자가 줄었으니까 국민들의 노력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그런 한계선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아까 최근에 가장 문제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네네. 지금 나오는데 영국발보다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공 바이러스가 변이가 여러 군데 생겨서 백신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남아공 바이러스에서 남아공의 90%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그것이 만일에 국내에 지금 1명이 확진이 네네. 됐지만 앞으로 더 들어온다면 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이 지금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말씀하신 영국발이나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PCR이 이제 3일 이내이기 때문에 잠복기에 있는 경우는 들어올 때 걸려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또 PCR 검사가 나라에 따라서는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PCR 검사를 갖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확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공항 검역에서 PCR 검사를 모두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인원수가 많다면 풀링 검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격리 해제 전에도 반드시 검사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2주 격리 해제 후에도 1주간 또 모니터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3주 이상 또 이렇게 잠복기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 정도의 1주 더 모니터링 기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당국에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저희 그 방역 당국이 이 변수로 잡은 것 중에는 이제 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있었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집단 감염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 얘기를 잠시 해볼 텐데 지금 요양병원의 방역 적인 측면 그리고 인력 지원 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코호트 격리라고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불러왔던 이 코호트 격리는 이 신천지 대구 사태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에요.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이 특정 아파트에 이 젊은 신자들이 집단 거주를 하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내부에서 혹시 소모임하는 것 아니냐. 근데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아파트를 통으로 코호트 격리했다. 이 동일 집단 격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특히 요양시설은 대부분 다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들이 최근까지 있는데 코호트 격리는 안과 밖을 시설의 안과 밖을 통제해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직원들도 내부에서 일정 기간을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면회도 금지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면회로 돌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부구치소부터
코호트 격리가 문제가 많다는 게 재확인이 됐어요. 뭐냐면 밖은 봉쇄를 했는데 안팎은 내부에서 확진자 그룹과 비확진자 그룹이 명확하게 또 내부 격리가 돼야 함에도 네. 격리가 안 되면서 지금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병실에 8명이 계신데 이 중에 2명의 확진자가 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 나머지는 다 확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동부구치소가 똑같죠.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고 1인 1실 독방 격리가 돼 있지 않은데 확진자를 함께 지금 우리 방에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항의가 재소자로부터 나오고 심지어 우선 4명의 재소자부터 1인당 1,000만 원씩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도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내든 구치소 내든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 내에서 확진자 비확진자의 격리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부에선 끊임없이 교차 감염이 발생한다. 예. 이 첫 사례를 우리가 아프게 맞은 게 청도 대남병원이었는데 예. 그 문제가 의외로 최근까지 많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이 코호트 격리를 했다고 외부와는 격리시켰지만 예. 그 내부에서는 교차 감염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저 시설 내에 계신 요양 환자라든가 이런 직원이라든가 숫자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끊임없이 누적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내부에서의 격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문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코호트 격리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사망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부분인데 어쨌든 돌아가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병상도 부족하고 물론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밖으로 빼와서 환자들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현재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 잘 대비가 되어 왔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죠. 겨울인데 병상 준비, 의료진 준비가 안 되면서 갑자기 이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바로 확진자가 1명 나오면 바로 병상 준비를 해서 옮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N차 네네. 감염이 됐고 그러면 사망자가 늘었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비코로나 환자가 간병인들이 나가버리면서 손이 없는 거예요. 돌봐주질 못하면서 병이 악화가 됐는데 병이 악화가 되면 외부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코호트 격리가 되면서 치료를 못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사망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비코로나 환자가 같이 사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PCR 풀링을 하든지 종사자들은 그리고 입소하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돌려서 1명이라도 나오면 전체 전수 검사를 해서 확진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항체 치료제가 아마 곧 승인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항체 치료제는 특징이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환이 되면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진을 하고 확진이 되면 그 안에서라도 항체 치료제 주사를 하고 네. 병상이 나는 대로 이송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단체로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 이송을 할 병상은 이제 마련했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간병인이 없어요. 아, 그 환자들은 간병인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같이 간병인들은 절대 따라가질 않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환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집을 하지만 누가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실 분이 없는 거죠. 의료진들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지금은 방법이고 그래서 초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병상을 항상 마련해 놓고 빨리 옮기는 게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못 다뤘네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